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영조 임금 즉위 7년째 되던 해, 가을이 끝나가던 한양에서는 그 이치가 소리 없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청 나졸들이 밤거리를 누비고 한성부 곳곳에 등불이 줄을 이어 걸려 있던 그 시절, 번화한 저작거리 뒤편 아무도 묻지 않는 좁은 골목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이미 죽었어야 할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조용히 웃으며. 한양 북촌의 밤은 유독 조용합니다. 남촌의 기방 골목이 밤새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로 들썩이는 것과는 달리 북촌은 양반가의 높다란 담벼락이 소리조차 막아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북촌 골목 안에서 영조 7년 9월 초사흘 새벽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이른 새벽 두부를 납품하러 나선 행상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훗날 포도청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해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몸이 어찌나 차갑던지 한 식경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에 하얀 실이 하나 묶여 있었습니다요. 그냥 실이 아니라 곱게 꼰 명주실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묶어 놓은 것처럼 아주 단정하게. 시체의 신원은 그날 오후에 밝혀졌습니다. 한성부 남부에 거주하는 전직 형조 서리 김봉득. 나이 52.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그저 오랫동안 관아 문서를 베끼고 도장을 찍어온 평범한 하급 관리였습니다. 외상도 없었습니다. 독극물 흔적도 불분명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몹시 일그러져 있었는데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무서운 것을 본 표정이었습니다. 사건은 처음에는 포도청 말단 나졸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북촌 골목의 객사, 크게 이상할 것 없는 죽음. 하지만 포도청 종사관 오달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하 막돌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명주실이라고? 예, 날이 가늘고 하얀 명주실이었다 합니다. 오달수는 창문 너머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약 봉인실 말이냐. 막돌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달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임금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릴 때 약사발 위에는 반드시 하얀 명주실 하나를 묶습니다. 그 실을 끊는 순간 사약을 마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목숨을 공식적으로 거두어가는 엄숙하고 잔인한 의식의 징표였습니다. 김봉득의 목에 묶인 하얀 명주실은 그러니까 단순한 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내가 죽인다. 오달수는 그날 밤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서 시체가 발견된 자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유류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하얀 명주실 하나만이
마치 범인의 서명처럼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오달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직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러나 무시하기엔 너무 강렬한 어떤 느낌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된 지 정확히 20날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한양 서촌 옥인동 근방의 좁은 골목에서였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놀랍도록 빨리 확인되었습니다. 전직 의금부 도사 장세연. 나이 58. 그리고 목에는 역시 하얀 명주실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도대장이 직접 오달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종사관. 이게 같은 놈의 짓이라고 봐야겠지? 오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주실의 매듭 방식이 동일합니다. 같은 손이 묶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봉득은 형조설이었고 장세연은 의금부 도사였다. 이 둘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겠느냐? 오달수는 이미 그것을 조사해 두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영조 4년 9월에 영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 이준혁이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잡혀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기억한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김봉득은 그 당시 이준혁의 공초 문서를 작성한 형조설이었습니다. 장세연은 그 신문 과정에 참여한 의금부 도사였습니다. 포도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죽은 이준혁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포도대장은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은 죽었다. 사사되어 이미 땅에 묻혔다. 그 집안도 모두 흩어졌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오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자신 안에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입 밖에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불가능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 오달수는 혼자 오래된 기록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영조 4년 이준혁 영모 사건의 공초 기록, 신문 참여자 명단, 사사 집행 확인서. 문서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오달수는 참여자 명단을 끝까지 훑었습니다. 형조 설이 김봉득, 의금부 도사 장세연, 그리고 그 위로 더 높은 자리에 이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던 오달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조 참판 윤희중. 오달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등줄기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기어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체는 보름 뒤에 나왔습니다. 한양 중촌 관철동 인근의 술집 골목이었습니다. 시체는 술집 뒤편 헛간에서 발견되었는데 전직 포도청 나졸 출신의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박수칠, 나이 49, 그리고 목에는 하얀 명주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술집의 주모였는데 그녀는 박수칠이 죽기 2시간 전쯤 헛간 근처에서 한 사내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달수가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소? 주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었는데
아주 말끔했어요.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만 눈이 기억납니다. 눈이요? 조용한 눈이었어요.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는 눈이요. 그냥 깊었습니다. 뭔가 아주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은. 오달수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이던가요? 30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젊은 사람이었는데 주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웃고 있었다고요? 예.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달수는 그날 저녁 포도청으로 돌아와 막도를 불렀습니다. 3년 전 이준혁 사사 당시 집행에 참여한 나졸이 누구누구인지 전부 뽑아라. 막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혹시 박수칠이 그 사건과도 연결되는 겁니까요?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달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전부 이준혁의 처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자들이다. 막돌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혹시 말하지 마라. 오달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그날 밤 오달수는 처음으로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개인 기록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 옆에 물음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물음표를 바라봤습니다. 영조실록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4년 9월 성균관 유생 이준혁이 영모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의금부에서 신문 후 사사되었다고. 그 집안은 연좌되어 흩어졌다고. 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이준혁의 시체를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처형이 집행되었다는 보고서만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그 사실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포도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건의 연속 사망, 동일한 명주실 3년 전 사건으로 이어지는 실마리. 포도대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준혁의 처형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을 전부 파악해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이준혁의 남은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막돌이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날이 잡았습니다. 포도청이 잡아온 인물은 이준혁의 먼 친척 사내였습니다. 몇몇 목격자가 하얀 도포를 입은 사내를 봤다는 진술을 했고 그 사내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달수는 직접 신문했습니다. 사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준혁 형하고는 3년 전에 연좌로 엮인 이후로 아예 왕래도 끊었습니다요. 저는 그냥 가죽 신발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요. 오달수는 그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보내라. 포도대장이 기가 막힌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종사관, 지금 뭘 하는 거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왜 놓아줍니까?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근거가 뭐요? 오달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모가 진술한 목격 사내는 키가 크고 도포가 말끔하며 눈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저보다도 작고 신발 만드는 일을 해서 손이 거칠며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겁먹은 눈입니다. 포도대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오?
예. 오달수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범인은 다음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막돌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보고냐? 막돌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형조참판 윤희중 나리 댁에 오늘 새벽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증언이 있답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참판은 무사하십니다. 하지만 막돌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윤 참판 나리 침실 문 앞에 이것이 놓여 있었다 합니다. 오달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명주실 한 가닥. 묶이지 않은 그냥 놓여있는 명주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오달수는 그 명주실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미 다음 타깃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재현하는 정교하고 잔인한 의식. 오달수는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찾아간 곳은 연화가 있는 청무였습니다. 연화는 한양에서도 알려진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달수가 그녀를 찾아간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청 문서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하나가 기억났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이준혁 사건 조사 당시 주변인 진술 기록에 연화라는 기생의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이준혁의 연인이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연화는 오달수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포도청 양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연화라 하지요? 예. 이준혁을 알았소? 방 안의 온도가 한순간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었지요. 그 사람이 영모를 꾀했다고 생각하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 3년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소? 근거요. 연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벼슬에도 관심 없었습니다. 권력에도 관심 없었고요. 그냥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모요? 그 사람은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왜 그 사람을 영모죄로 엮었다고 생각하오? 연화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윤참판. 오달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윤참판 윤희중이요? 그 사람 아버지가 윤참판 집안의 땅 문제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겼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아들이 영모죄로 죽었습니다. 오달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고했습니다. 포도청에도 가고 형조에도 갔습니다. 이준혁은 억울하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소?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연화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마른 눈이었습니다. 종사관 나리. 예. 그 사람이 정말 죽었을까요? 오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를 본 적 있소?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청물을 나와 한밤의 한양 골목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영모는 조작이었습니다. 배우는 윤참판 윤희중이었습니다. 그 처형에 관여한 자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 한복판에 서서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이준혁은 국사범이었습니다. 사사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 선고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누군가의 탐욕과 권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죽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진짜로 죽어야 했다면? 오달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다시 뗐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연화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그치거나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연화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를 만나게 해주시오. 연화는 오랫동안 오달수를 바라봤습니다. 잡으러 가시는 겁니까? 모르겠소. 오달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 사람은 결국 윤참판까지 죽이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들어설 것이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남산 아래 묵은 옹기 굽는 가마터 있죠. 거기 가보세요. 오달수가 그 가마터에 도착한 것은 자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한양의 소음이 완전히 끊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마터는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사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준혁이요? 사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주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키가 크고 도포가 말끔했습니다. 30 중반의 얼굴. 그리고 눈이 깊었습니다.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오셨군요.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았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이오. 오달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임무니까.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했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종사관 날이 나는 3년 전에 한 번 죽었습니다. 그 말에 오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것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죽인 거였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오달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것이오? 그들이 가져간 것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이준혁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달수가 눈을 가늘게 뜨자 그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명주실 한 가닥.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약 봉인실. 예. 사약을 집행할 때 이것을 끊으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죽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약도 없이 이것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식도 아니고 기록도 제대로 없이. 이준혁은 그 시를 손안에 말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달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참파는 아직 살아있소. 압니다. 당신은 지금 그에게로 가려 했소?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오달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혁은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섰습니다. 이준혁. 예. 윤참판을 죽이면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인 귀신으로만 기록될 것이오.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소.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도 당신의 죽음도 아무것도 세상에 남지 않소. 이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달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한테 맡기시오.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이 나라의 관원 아닙니까? 맞소. 오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관원으로서 영조실록에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소. 조작된 영모를 밝혀낼 의무가 있소. 이준혁은 오달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겠소?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안에 말고 있던 하얀 명주실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오달수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마터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의 하얀 도포 자락이 그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하얀 도포의 사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달수의 수사 기록은 이후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형조참판 윤희중의 문서 조작은 오달수가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낸 증인과 문서들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의 아버지와 윤희중 집안 사이의 소송 기록, 영모 공초 문서의 필체 불일치, 당시 집행 확인서의 날인 미조. 영조 임금은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이준혁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달수는 대답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희중은 이듬해 봄 파직되었습니다. 그 죄목은 문서 위조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영모 조작이라는 말은 끝내 공식 기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은 언제나 권력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준혁의 이름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로의 연화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아침 청로 문 앞에 이름 없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편지 안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얀 명주실 한 가닥만이 조심스럽게 접혀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인지, 이제는 괜찮다는 뜻인지, 혹은 잘 있으라는 마지막 인사인지.
연하는 그 명주실을 손안에 꼭 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었습니다.